안녕하십니까?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 진행을 맡게 된 서정남 라우렌시오입니다. 그림책을 재료로 해서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겠는데요. 저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손희정 마리아 선생을 소개합니다. 마리아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손희정 마리아입니다. 그림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림책을 매개로 주로 성인들과 이야기 장, 소통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리아 선생님. 네. 우리 프로그램 타이틀이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이에요. 네. 이 제목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네, 노트르담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대부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노트르담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노트르가 우리들의, 또 담은 여성 어머니 귀부인을 지칭하는 말이라서 노트르담 하면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담을 이야기 담자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타이틀인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은 그림책 속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영성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의 취지였습니다. 아, 네. 그림책 속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네. 영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네. 그런 뜻이 담겨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리아 선생님. 네.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그림책, 흔히들 이렇게 뭐 동화책이나 옛 이야기하고 그림책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도 그렇죠. 좀 모호하고요. 네. 예, 그림책이 뭔지 좀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림책은 그림이 주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여타 동화책이나 옛 이야기 책들은 글 서사가 주로 중심이 되고요. 네. 그림은 사파 개념으로 그렇죠.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책 하면 주로 어린이들만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전 연령대가 나이 구분 없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이 그림책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그림책도 있지만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사파 그리고 압축된 글 서사 안에 어떤 인생의 교훈이라든가 묵직한 주제라든가 인간 보편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림책이 많아서요. 네. 어린이들도 나름대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 읽고 네. 또 생각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풍부한 울림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림책입니다. 네. 그리고 그림책은 혼자 읽고 갈무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읽고 네. 또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할 때 네. 풍부한 울림을 가진 네. 그런 매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고 네. 영성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이제 확산하는 네. 그런 의미. 예, 알겠습니다. 예, 마리아 선생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이 내가 만난 꿈의 지도 이 책입니다. 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그림책은 2008년도에 첫 출간되었습니다. 유명한 그림책상인 칼데콧 아너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이고요. 네. 우리나라 출판사 시공 주니어에서 번역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어 원서의 제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ow I Learned Geography라고 하는데요. 네. 직역을 하자면 나는 이렇게 지리학을 배웠어요. 이렇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서 제목인 음. 내가 만난 꿈의 지도와는 조금 다르죠. 예, 약간 네. 좀 결이 다르게 네,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전쟁의 광풍을 피해서 어린 소년이 이제 부모와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네. 그 소년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고 아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가 유리 슐레비츠는 1935년 폴란드 태생입니다. 네. 4살이 되던 해에 바로 1939년이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폴란드 바르샤바에도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유리 슐레비츠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피난을 떠나야 했는데요. 중앙아시아로 가서 몇 년을 지내다가 네. 다시 유럽으로 와서 각지를 떠도는 그런 생활이 장장 8년 9년에 이르렀다고 멀리도 합니다. 피난을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유년 시절의 체험이 그 이후의 삶과 또 그가 나중에 그림책 작가로 데뷔하고 난 뒤에 했던 모든 그림책 작업에 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하고요. 네. 그래서인지 어딘지 좀 철학적이고 네. 관조적인 네.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책 소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선생님 스토리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장을 열자마자 누군가의 독백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독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이 온 나라를 덮쳤다.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인 채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식구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장면, 세 식구는 중앙아시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날마다 무슨 일인가를 하고 밥을 벌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빵 한 덩어리 대신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커다란 지도를 옆구리에 둘둘 말아 끼고 아들에게 선물로 가져옵니다. 네. 그러자 하루 종일 아버지가 가져올 빵을 기다리던 배고픈 소녀는 너무 풀이 죽은 채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요. 네. 배가 고른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아저씨가 먹는 저녁 소리가 너무 크게 증폭되어 들려서 괴롭습니다. 네. 자, 장면이 전환되면 어느새 그 커다란 지도 한 장이 벽면 한쪽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네. 그 그림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네. 소녀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사막에도 가보고 산맥에도 올라보고 또 뜨거운 열대우림, 시원한 물이 있는 열대우림에도 가보고 이국의 사원이라든가 급기야는 마철루가 솟아있는 대도시에도 방문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이제 소년의 환상 속에서. 네, 그렇죠. 네.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소년이 환상 속에서 들렀던 모든 장소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네. 그 위를 새처럼 유영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소년은 다음과 같이 또 고백을 하죠. 이렇게 내가 여기저기 들르면서 꿈을 꾸는 동안은 정말 매료되었었고 배고픔도 목마름도 잊었다. 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용서하였다. 결국 네. 그가 옳았으니까 네. 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살펴볼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먼저 그 그림책 속에서 아버지가 이 시장에 나가서 이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깊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숙고하는 장면, 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들어와 가지고요. 네. 그 빵 대신 두루마리 지도를 큰 거를 들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밤에 이렇게 보면 그 쫄쫄 굶은 아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되고, 네. 그때 또 그 같이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숨어서 음식을 먹고, 그죠? 그런 모든 상황에 괴로워하는 아빠의 모습이 참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보는 사람도 같이 처연해지고 애잔한 마음이 들지요. 네. 사실 이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박한 그리고 처절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상황이고요. 또 피난 생활을 하는 곳은 낯설고 물서른 이국의 땅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한 덩어리의 빵이냐 혹은 한 장의 지도를 사오느냐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의기양양하게 아들에게 지도를 사놓으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괴롭고 네. 힘이 들라는 네. 것이 그 네. 그림에서 바로 네, 말씀하신 그렇죠. 그 장면에서 네. 드러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아버지가 네. 아들에게 갖다 준 것이 지도였어요. 근데 왜 책 같은 걸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왜 하필이면 지도였을까요? 네. 좀 아이러니하기도 네. 한데요. 네네. 지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알다시피 산과 강 그리고 나라와 대륙이 굉장히 축소화되고 기호화된
그래서 2차원의 평면에 펼쳐진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본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지도를 펼쳐서 볼 때는 그 넓은 세상 속으로 발을 딛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체험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세계 어디쯤에 있는지를 그 지도를 통해서 누구나 네. 아마 생각하게 네. 될 겁니다. 네. 이처럼 지도는 굉장히 읽을 거리가 풍성한 그런 기호의 다발이고 해독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그렇죠. 매체죠. 이 그림책의 원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이렇게 지리학을 배웠다. 이렇게 네. 좀 거창한 네. 제목인데요.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 아마 그 저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깊은 학문적인 의미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서 있는 토대로서의 그렇죠. 어떤 자기 네. 자신의 현위치 네. 그죠? 그 거기서부터 나의 세계로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지형도를 그려나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자기가 서 있는 토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지리학이라는 것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결국 이야기 속에서 이 소년이 배운 것은 지리학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지혜, 그리고 덕목, 삶의 지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빠가 아들에게 선물한 이 지도는 어떤 한 덩이의 빵,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할 그 빵보다 정말 특별한 네.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선물, 이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한 덩어리의 빵과 한 잔의 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차적인 몸의 욕구를 뛰어넘는 어떤 이상적 가치를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런 체험을 꼭 하게 하고픈 아버지의 어떤 숭고한 선택, 네. 대단한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를 이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네. 내가 만약에 이야기 속의 아버지라면 과연 그처럼 빵 대신에 지도를 사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이제 네.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소년이 지도 위에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친 다음에 나는 굶주림과 비참함에서 멀리 떠나서 정말이지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의 영어 원서의 문장에서도 enchanted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네. enchanted는 말 그대로 황홀한, 매료된, 또 무엇인가 홀린 듯한 네. 이란 단어인데요. 실제로 그 꿈속 같고 환상 속 같은 체험이 소년의 목마름이나 또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겠지만 그 시간 안에서만큼은 소년이 완전히 황홀경을 느끼면서 어느덧 배고픔은 잊혀지고 또 부박함도 사라졌을 겁니다. 네. 이 소년이 정말 이 지도상에서 이렇게 호를 날아다니면서 네. 정말 배고픔을 잊고 네. 특별한 그 세계에서 논하면서 그것이 어떤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이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네. 하는 고백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책의 말미에 보면 소년은 나는 이제 나의 아버지를 용서했다. 네. 그죠? 그는 옳았다. 이런 네.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독자들이 함께 그죠? 어떤 감동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치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지막 고백, 네.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아버지가 옳았다 네. 하는 말 한마디는 소년이 소년인 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을 때 지나간 세월을 반추하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구나. 숭고한 결단이었고 그러므로 해서 나는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그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 모든 것이 응축된 그렇죠. 한마디의 고백이 아닐까 인생에서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네. 그죠? 그것은 빵이 아니고 네.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빵이 아니고 보다 이렇게 이상적인 높은 가치를 구현하는 네. 그런 특별한 어떤 것. 그죠?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네. 장선에서 아버지가 결국은 옳았다는 고백. 예, 너무 특별하고 참 귀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이 그림책 이야기는 어쩌면 그저 한 편의 이야기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의 메시지를 어떻게 좀 신앙적인 차원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설정, 네. 또 창조주 하느님과 또 그 자녀인 우리 신자들의 삶, 이것을 좀 대비적으로 좀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보면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자녀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은 부모들이 흔히 자식을 이제 자신의 소유물로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부모로서 마땅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지만 그것이 이제 과했을 때 과보호가 되고 때로는 어떤 부족, 결핍이 아이들을 강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옥죄거나 너무 협소하게 그 어떤 울타리를 설정했을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땅히 한 인간으로서 힘있게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울타리를 넓게 좀 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어떤 자유로움 속에서 자율 속에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그림책은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길잡이이고 또 등대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하루하루 가족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줘야 되는 일차적인 책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루하루 이렇게 빵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끼를 굶더라도 그 대신에 더 크고 이상적인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극적 전환점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고통스럽지만 과감한 선택을 하고, 그죠? 그 아들에게 다른 길을, 방편을 제시해요. 그게 지도였거든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도는 어떤 기호의 다발이고, 그것을 해독하는 가운데서 아이는 환상의 세계로 넘어가서 정말 놀랍고도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인식이 아주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네. 그런 성장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그림책이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고 특별한 다른 세계로 인도해 나갈 수 있고 또 창조주 하느님과 우리 신자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이신 하느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책에서 이제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소급해 올라가는 것이 이제 영적 의미를 네. 우리가 되새기는 것일 텐데요. 그죠?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온유하신 분이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 죄지음까지도 끝내 인내하시면서 그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죠?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설정 역시도 동일한 그 원리 속에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자식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원리 속에 네. 있다고 봅니다. 울타리를 넓게 치고 그죠? 우리에게 많은 어떤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죠? 선택권을 부여하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살뜰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원리,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느님의 그 선하심, 이 원리, 이것이 이 안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녀 양육의 중심은 성경과 복음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혹시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까요? 예, 뭐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은 정말 도처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그 잠언서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어떤 그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분,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이 특별히 기억이 나고요. 또 에페소서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면 거의 같은 그 말씀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이 아버지들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네. 특히 오늘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여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훈련과 훈계를 가르치고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정도를 벗어나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 교훈과 훈계, 어떤 큰 지침, 이것을 일러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게 복음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 삶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육한다면 참 좋은 일이 되겠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도 정말 내 아버지가 옳았어, 내 어머니 참 옳았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겠고, 네. 그렇다면 부모로서의 우리는 정말 보람이 크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아름답고 멋진 그런 가정의 모습이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림책이 정말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의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부모가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고 또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면서, 그죠? 자식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면 자식들은 그 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기꺼이 따르게 되고요. 원활하게 소통되고 그런 가운데서 장성한 자식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부모들의 어떤 훈육 방식, 양육 방식, 또 이렇게 과정을 화평하게 이끈 그 방식이 참으로 옳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유업으로 대물림되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그림책, 유리 슐레비츠의 내가 만난 꿈의 지도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내용 자체도 재미있고 훌륭했지만 그것을 영성적인 관점으로 가져와서 다른 각도에서 읽어보니까 참 새롭고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 나누게 될 시간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